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2013년도 서울시 구급 11번부터고요. 교재로는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오늘은 칠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틀린 것 반하는 것이네요.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제3자에게, 이 제3자가 바로 정보 주체가 되겠죠. 정보 주체. 공개 청구 대상 정보 안에 단순히 순수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와 같은 공개 청구가 됐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지문에 보시게 되면 둘 다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한테 통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것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량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것이고요. 뭐와 관련된 문제냐? 제3자의 불복과 관련된 문제죠. 정보공개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공개 결정 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는 부분 공개가 포함이 되죠. 부분 공개는 부분 비공개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라고 하게 되면 정보 비공개 결정에는 부분 비공개 결정으로서 부분 공개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최근에는 정보 비공개 결정 등이라고 합니다. 등에는 부작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2013년도 8월 달에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정보공개법 제11조 5항에 있었던 간주거부 규정이 지금 폐지가 되고 부작위가 새로 생겼습니다. 2013년도 8월 달에 부작위가 도입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청구인 쪽에서 불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정보공개 결정입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불복하지 않겠죠. 원하는 대로 공개 결정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제3자가 불복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보 주체가 제3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통제권, 개인정보, 자기정보에 대한 개인 결정권이죠. 자기 결정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복을 하게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둘 다 지금 통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지를 해줘야지 불복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통지가 필요하고, 뒷부분 여기서도 역시 통지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공개나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이번엔 청구인 쪽입니다. 위에 같은 경우 좀 중요한데 11조 3항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3항에 따르게 되면 제3자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해 줘야만 뭘 인지할 수 있어요. 자기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인지를 해야지만 그에 대한 불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은 우선 기본적으로 뭐를 거쳐야 된다? 비공개 요청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은 21조 1항에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21조 1항에 비공개 요청을 하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엔 21조 2항으로 가갖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 앞에서 인지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고요. 여기서 인지를 한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인지를 한번 해줘야 될 겁니다. 인지를 해야지, 자기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지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이제 11조 3항에 있는 방금 제3자에 대한 11조 3항,
제3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1조 1항에 근거해서, 얘는 21조 1항에 근거해서 비공개 요청을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또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불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 알려주는 것은 얘는 21조 2항에 있습니다. 21조 2항에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21조 2항입니다. 21조 2항에 근거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 21조 3항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30일. 21조 3항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정보공개 실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된다. 이 내용이 21조 3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30일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집행정지 원칙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입법적 해결의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90일 안에 심판 청구, 그 다음 소송 제기를 해야 되는데, 30일 지나서 만약에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더 이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0일이라는 불복기간하고 30일하고 비교하게 되면 30일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90일과 이 30일 불복기간과 이 공개기간하고 이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복기간을 30일로 줄여서 특별 청구기간, 특별 제소기간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집행 정지 원칙이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불복기간을 조정해서 특별 불복기간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게 바로 제3자의 불복과 관련된 문제고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여기서 공개 결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죠.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간주거부 규정이죠. 이게 종전에 있었던 요게 이제 간주거부 규정인데, 간주거부, 간주인용 이런 게 있죠. 간주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 의제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거부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간주거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지거래 허가와 같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간주인용이 되는데, 종전에는 간주거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11조 5항에 이와 같은 간주거부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지문입니다. 3번도 틀린 지문이에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1번하고 3번 두 개가 정답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13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13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구법령, 종전법령에 따라서 지금 1번이 정답이다. 당시에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간주거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부작위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청구인의 불복이죠. 청구인의 불복, 비공개 결정 등이 있을 때 청구인의 불복은 요걸 한번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비공개 결정 등을 했기 때문에 18, 19, 20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의 신청,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요 이의 신청 얘기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며칠로 돼 있냐? 3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30일. 신청 기간이 30일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90일이고요. 원래대로 90일이죠. 90일. 행정심판법은 몇 조에 있습니까? 얘는 27조의 청구기간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법은 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이 이렇게 있죠. 이건 90일이고 얘는 30일입니다. 근데 이제 조심을 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 기간은 7일인데, 지금 제3자의 불복 관련된 위에 있는 부분 이의신청 여기를 보시게 되면 21조 2항에 있는 이 이의신청, 이 이의신청은 이거는 7일에 7일입니다. 얘는 7일에 7일.
그러니까 신청 기간도 7일이라는 거예요. 처리 기간은 똑같이 둘 다 7일이 되는 것이고, 신청 기간이 원래는 청구인의 불복, 요게 이제 중심이 되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법이니까 여기에는 30일이고요. 얘는 7일입니다. 얘는 7일. 비공개 요청을 하고 나서 7일이고, 비공개 요청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비공개 요청을 해야 된다. 이 앞부분 여기 7일이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여기에 30일은 이게 맞는 겁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또는 제3자는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과 제3자 지금 설명된 내용들이죠. 청구인하고 제3자하고 전부 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부 다 가능합니다. 청구인의 불복이라고 하게 되면 18조, 19조, 20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제3자의 불복이라고 하게 되면 21조 2항이 되는 것이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되고요. 좀 아쉬운 점은 뒤에 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해야지 문장이 성립이 되죠. 문장 자체가 어색합니다. 지금 이유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죠.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개별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정되는 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 이게 특이한 것인 거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특이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앞부분은 국어 능력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게 맞는데, 뭐 어쨌든 간에 세 개 다 된다는 말인 거니까 또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세 개 다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고, 행정심판은 행심위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고, 광의의 불복 절차는 행정쟁송제도는 3개가 되는 것이고, 협의의 불복 절차, 협의의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 조심해야 될 점을 찾아본다면, 여기서 이 행정심판은 반드시 항고심판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항고심판이어야 되지 당사자 심판은 안 된다. 당사자 심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심판이 아니죠. 행정심판법 적용받는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12번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 우리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은요, 행정강제와 행정벌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행정강제, 행정벌. 그리고 다시 두 개 나누시고, 행정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을 수 있고, 행정벌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 41조에 있는 형명이 있는 형벌을 가하는 행정형벌이 있는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 있죠. 그래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그리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전체적으로는 행정강제와 행정벌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행정상 강제집행 쪽입니다. 강제집행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꾸만 나한테 강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강이직하죠. 대강이직을 안 하고 저는 패스온에 남았습니다. 대강이직 이렇게 됐습니다. 대강이직 되는데, 첫 번째 대는 행정대집행, 얘는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강이직,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대강과 직은 얘는 직접적 강제수단, 우리 어저께 배웠던 내용 생각해 보게 되면 집행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집행력, 동일 상태를 실현하는 겁니다.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 상태를 실현하는 것, 직접적 강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유독 중간에 있는 이 이행강제금은 제재력 행사죠. 제재력 행사, 돈, 금전을 심리적 압박 수단,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얘는 제재력 행사, 자진 이행 유도죠. 간접적 강제 수단입니다. 간접적 강제 수단, 직접적 강제 수단, 그리고 강제력 중에서 집행력과 제재력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 상태 실현, 자진 이행 유도 이렇게 나와지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입니다. 행정 대집행. 대집행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행정 대집행법 제2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는 대집행의 요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 제가 또 왜 시간 끄는지 아시겠죠? 예, 중간에 문제 풀어보시면 너무 중간에 쉽잖아. 그쵸? 예, 한 5문제가 쑥 넘어가기 때문에. 예, 첫 번째, 2조에는 요건이 나오죠. 요건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예, 공작보형입니다. 공작보형. 예, 제 원래 본명이 보자가 들어가죠. 보자가. 그래서 공작보형입니다. 예, 후배들이 저한테 했던 말은 자꾸 공작 부린다고 이 보형 안 되겠네. 그래서 저한테 자꾸 대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작보형. 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그리고 보충성 원칙과 이경량 비례 원칙이죠. 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보충성 원칙, 이경량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조 3조가 좀 중심이 되죠. 3조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3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보시면 1항에는요. 계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죠. 다시 한번 최고 기한을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게 되고 이거는 확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죠. 확정. 그 다음 3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생략 긴급한 경우죠. 급박한 경우에는 뭘 생략한대요? 전 2항 계고와 확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대집행 절차, 대집행 실행행위로 넘어갈 수 있다. 강제철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4조는 뭐 대집행 실행행위의 근거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로 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비용 납부 명령이죠. 비용 납부 명령. 행정 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은 그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직접 강제는 국가가 비용을 대고 대집행은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를 하게 되죠. 비용 납부 명령 당연히 급보 함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 납부 명령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면 여기서 이제 강제징수 들어가죠. 강제징수, 비용징수가 들어갑니다. 비용징수는 국세기본법 징수예, 징수처분의 예에 따른다라고 해서 여기는 국세징수법 준용을 하게 되고요. 강제징수 규정이 6조에 있고 7, 8조에 무의미한 규정이 있죠. 무의미한 규정. 7조, 8조. 또 4조 문제를 7조는 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됩니다. 원래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8조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조, 즉 7조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를 방해하지 않는다. 소송 제기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근데 원래 방해 안 되죠.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가 중론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지금 계고가 들어왔죠. 계고의 요건은 뭐가 되냐? 요상구문이죠. 계고의 요건. 요상구문 이렇게 됩니다. 계고장을 받아보시게 되면 좀 요상하게 어처구니 없이 써 있습니다. 집을 보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상구문, 요는 우선 계고가 행정대집행 전체 절차에 출발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집행 처분 절차는 전부 다 처분이죠.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확정하고 강제 철거 대집행 실행하고 그 다음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 중에 포인트는 어느 쪽이다. 핵심은 여기서 실행입니다. 실행 강제 철거 실행 핵심이 되고 계고는 얘는 통지죠. 통지니까 행정행위 처분 맞고 얘도 통지죠. 통지 행정행위 처분 맞고 얘는 하명이죠. 수인하명 권력적 사실행위 수인 하명으로 현재 대법원이 보고 있고 비용 납부 명령도 하명이죠. 하명 금전급부 하명 통지 하명 통지 하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계고가 대집행 전체의 출발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대집행의 요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집행, 행정 대집행 전체의 요건 무슨 요건? 공작보형. 공작보형을 충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 대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다음 대집행의 내용과 그 기간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안 하면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 요상구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볼까요? 1번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저거는 공작보형에서 작 부분이죠.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 풀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풀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금지 의무를 부과한 거죠.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영업을 그냥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대집행을 들어갑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영업정지에 대한 대집행 안 되죠.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것이냐? 먼저는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의무라고 했을 때 법에서 행위라고 하게 되면 자기 행위하고 부자기 행위하고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의무에 대한 문제가 있고 부자기 의무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기 의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인도 명도 의무와 같은 비대체적 의무도 포함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대체적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는가 하면 인도 명도와 의무 같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부자기는 반드시 비대체적이다 이거야. 반드시 비대체적이다. 그러면 앞부분이 1단계고 뒷부분이 2단계가 이렇게 되겠죠. 1단계에서는 우선 그 의무가 자기 의무인가 부자기 의무인가,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자기 의무라고 한다면 그게 대체적 의무인가 비대체적 의무인가를 봐야 돼요. 방금 뭐라고 했냐면 영업정지라고 했죠.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부자기 의무 아닙니까? 부자기 의무. 학생들이 자꾸 여기서 비대체적 의무를 떠올리는데 물론 부자기 의무는 언제나 비대체적 의무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것은 부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어디가 깨진다? 앞쪽에 대체적이 아니라 여기 자기 요게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집행이 안 되는 게 영업정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소독약 뿌려버리게 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집행의 소요 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을 한다.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대집행은 뭐랑 다르다? 직접 강제와 다르다. 직접 강제는 국가 쪽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만 얘는 의무자한테서 비용을 부담을 시키게 되죠. 비용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의무자는 대집행 실행 행위에 대해서 수인 의무를 진다와 4번은 똑같은 얘기죠. 대집행 실행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 포크레인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가 들어온다. 이 실행,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가 핵심이죠. 얘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뭘 보면 알 수 있냐? 집행적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고 그 다음 단독적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적 사실행위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적 사실행위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물리적 집행행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서로 서면으로만 하는 법적 행위, 순수한 법적 행위냐 아니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건 포크레인 끌고 들어오잖아요. 포크레인 끌고 들어오니까 물리적 집행행위가 있어요. 그럼 이건 집행적 사실행위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뭐 학설 대립이 있었지만 판례가 재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사건, 즉 BBK 김경준 씨 사건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얘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이다 라고 해서 종전에 수인 하명설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행행위와 포크레인 끌고 들어와서 부수고 있는 그 집행행위 그걸 참는 거잖아. 그쵸? 그걸 참는 겁니다.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저항하면 안 되고 그것을 수인해야 되는 겁니다. 즉 사실행위로서 사실행위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 말하는 거죠.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와 얘는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로서의 수인하명이 결합된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 포인트는 수인하명 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인하명설의 입장이죠. 이 판례가 이 수인하명설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죠. 대법원이. 헌재는 원래부터 인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집행 실행행위, 강제철거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맞고요. 그 다음 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연히 수인 의무를 부과하게 되니까 3번, 4번 동시에 맞고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당의 행정청이 되나 이겁니다.
대집행의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대집행의 주체는 당의 행정청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입니다. 철거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당의 행정청이고요. 의무 부과청이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대집행 실행, 그 사실적 행위, 이 실행은 누가 하느냐 그랬을 때 행정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자기집행이라고 하게 되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나오죠. 자기집행. 그 다음 이런 걸 우리가 제3자 집행이라고 하죠. 제3자 집행. 제3자 집행. 3자 집행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 3자 집행이 공모수탁 사인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저거는 단순한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 돈 주고 일시키는 거에 불과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집행의 주체는 여전히 당의 행정청 쪽이 되는 겁니다. 행정청 쪽.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국민한테 불법적인 대집행 실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저 제3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대집행 주체인 지자체한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도록 합니다. 13번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행정조사는 어떤 직무 수행이나 정책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행해지는 예비적 보조적 작용입니다. 예비적 보조적 작용,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죠. 뭔가 조사하는 거예요. 자료 정보 수집 행위, 예비적 보조적 작용이죠. 출석해서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을 하라고 명령, 하명 처분, 행정 행위로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출입조사 등 현장 조사를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료 채취, 공항에서 시료 채취를 할 수도 있고, 이건 전부 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행정조사의 정의입니다. 정의에 있는 종류들이에요. 종류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신체나 재산의 실력 행사하는 행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는 직접강제입니다. 직접강제. 직접강제는 방금 얘기한 대강이직의 직이고요. 즉, 이거는 강제수단인 것이지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신체에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실력 행사, 이거는 강제수단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지 예비적 보조적 작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그냥 보는 순간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14번 넘어가시고,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폭행을 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되냐? 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피고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우리 항고소송 있잖아요. 항고소송. 이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왜 행정청이 되고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항고소송은 왜 피고가 행정청이었을까요? 그러면 항고소송 말고 무슨 소송이 있을 수 있어요? 당사자 소송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사소송은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민사소송은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밖에 없죠. 물론 이제 당사소송이 좀 더 유리하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민사소송 이렇게 한번 놔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앞에 게 무슨 소송이냐면 행위소송이죠. 위에 게 바로 행위소송. 행위를 다투는 소송이 되는 거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다투는, 직접 다투는 권리소송이 된다.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 권리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 권리소송. 그 다음에 행위를 직접 다투는, 법률관계를 간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 바로 행위소송. 이렇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 원칙이냐?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원칙입니다. 항고소송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이쪽이 예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게 소송이죠. 법률적 쟁송, 법원조직법상 법률적 쟁송의 정의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 피고는 행위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행위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 권리소송은 당연히 권리
권리 주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 등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행위 주체는 처분을 한 것이 바로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 주체는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누가 된다? 행정청은 행정기관의 일종이죠. 얘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는 행정주체가 피고가 돼야 되겠죠. 얘는 사람이죠. 권리 주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비교해 보면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죠. 학설에 따르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소송이고, 학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민사소송이 이렇게 될 건데, 뭐로 본다고 한들 이것은 분명히 권리소송의 문제죠. 돈 달라라는 얘기고, 따라서 권리주체인 행정주체를 피고로 해야 됩니다. 행정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냐? 행정주체는 4명이 있죠. 우선 본래적 행정주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본래적 행정주체, 그 다음에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기타 행정주체가 있고, 이 본래적 행정주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 기타 행정주체에는 기타 공법상 법인, 공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이렇게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있고, 요 내용이 우리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39조에. 그리고 법에서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요. 이렇게 묶어가죠. 이렇게 묶어가서 이거 2개를 합치면 뭐라 불러요? 공공단체라고 부르죠. 공공단체. 기타 공법상 법인이 협의회 공공단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단체, 법에서는 공공단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39조에서는 이 공무수탁사인을 쟤네들 빼고 그 밖의 권리주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39조에서는 그 밖의 권리주체, 얘가 바로 공무수탁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39조에 따른 무슨 누구의 피고? 요거 당사소송의 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행정주체에는 당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행정주체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피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또 서울특별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머지 게 얼추가 없어서 그런 거지 서울특별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뭐 아래서 올릴 수도 있고 위에서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국가가 서울특별시장한테 어떤 권한위임을 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행안부 장관을 한번 갖다 놔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자기의 사무 권한을 얘가 가지고 있는 권한 사무에 대해서 서울시장한테 이 일을 너가 대신해라 라고 기관 위임을 했다 이거야. 권한 위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서울특별시장 뒤쪽에 누가 있냐?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울시장 뒤쪽에는 누가 있어요? 서울시장 뒤쪽에는 서울시가 있죠. 서울시.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했다. 5조가 아니라 2조 문제로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쉽게 2조 문제로, 지금 이 문제에 있는 대로 2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조에 따른 배상 책임 주체는 갑이 여기서 이제 피해를 본 겁니다. 얘가 지금 잘못된 뭐 처분 등을 했든, 하여튼 여기가 가해 행위를 한 거야. 가해 행위를 이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2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다 소송 제기되죠. 이 친구가 피고가 되는 거야. 2조에 따른 배상 책임 주체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사무 기속 주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6조 1항입니다. 6조 1항에 따라서 이거는 비용부담자죠. 형식적 비용부담자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죠. 또는입니다. 또는. 그러니까 서울시 쪽에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서울시 사무라는 보장은 없어요. 국가 사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서울특별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 경찰청장과 서울시 지방경찰청장, 얘네들은 전부 다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고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얘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소송의 피고로서 권리주체가 될 수가 없고, 그나마 사람인 것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것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1번이 답이다. 이렇게밖에는 결론이 안 나오고요.
15번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정법상 영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조물은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죠. 영조물, 강학상 영조물이라고 하게 되면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라고 하게 되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보게 되면 도로, 하천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로나 하천에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조물이 아니라 강학상 공물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전에 나왔던 대로 공물입니다. 공물. 이거는 강학상 의미의 공물은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이고 이 공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행정 주체, 즉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용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공공용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공익 목적으로 그 보존을 강제하는 보존 공물이라는 게 이렇게 있겠죠. 우선 이 친구는 공물인데요. 영조물 이 친구는 이제 공물인데 도로 이거는 원래 국가배상법 5조에 있는 영조물 즉 공물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도 역시 공공용물에 해당을 하죠. 도로도 수도도 역시 공공용물입니다. 공공용물. 그리고 얘네 둘은 뭐예요? 서울시 청사하고 관용자동차라는 것은 얘는 공공용물,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서울시 청사하고 관용자동차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얘는 공용물에 해당을 하겠죠. 공용물. 그 다음 뭐 여기서 특이하다를 만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민법 758조에 있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하고 비교하는 게 5조잖아요. 그래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그다음 민법 758조에 있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여기는 자연물도 포함될 수 있죠. 여기는 자연물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도 동산도 포함될 수 있다. 권총 같은 거. 여기에 있는 관용자동차 이런 자동차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현금은 뭐 어쩌라고 얘기하는 거 도대체 현금. 현금 뭐 국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현금이 공물이냐? 뭐 현금을 때린 겁니까? 아파? 뭐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현금을 관리를 잘 안 해가고 찢어졌습니까? 현금은 이 공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공물 하면 이 공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아니라 공물을 만약에 이렇게 공짜를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이거 지렁이가 나왔네. 공물. 이 공짜는 뭐야? 바칠 공짜잖아. 바칠 공짜. 그쵸? 그래서 우리가 4대주의 국가에 당시 이렇게 중국에다가 공물을 바쳤는데 현금을 바쳤다. 이런 거 있잖아. 역사책에 보면. 그쵸? 그럴 때 공물이지. 현금이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입니까? 그러면 현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나의 개인적인 목적, 사익 목적으로는 카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뭐 어쩌요? 정신 못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 다음, 행정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 소송에서는, 불복의 상대방이 피고, 심판에서는 우리가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청구인, 피청구인. 행정소송은 13조에 있고, 행정심판은, 몇 조에 있어요? 17조에 있죠? 행정심판법, 행심법 17조입니다. 행심법 17조 1항 이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을 한 행정청이 바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소송법 13조 1항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소송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에 있는 피고적격 규정을 보시게 되면 거기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피고적격자가 된다.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나오죠. 여기는 한이고요. 여기는 처분이고요. 여기는 처분 등이고 여기는 행한이에요. 행한. 한하고 행한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냥 행이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냐? 얘는 처분만 그리고 얘는 처분 등 이렇게 되어 있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은 심판 쪽에는 등이 없다. 그 얘기는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등은 재결이죠.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행정심판법 제51조의 재심판 청구 금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될 수가 없으니 피청구인 안에 처분 등 재결청은 포함될 수가 없을 겁니다. 대상과 피고, 대상과 피청구인은 언제나 연동됩니다. 대상 문제하고 상대 문제는 언제나 연동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바뀌면 당연히 상대도 바뀔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7조에 보게 되면 유독 의무이행심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 의무이행심판은 오직 뭐만 존재한다? 요구 심판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다가 거부나 부작위가 됐을 때 제기하는 게 은맹심판이죠.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은 무조건 신청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신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17조 1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다라고 괄호 부분이 들어가는데 아무 차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피청구인은 누가 되는 거냐? 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청이죠. 처분행정청 얘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뭐 설명하려고 지금 열심히 막 이거저거 얘기한 겁니다. 이거 딱 보면 처분행정청이지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많이 뭐 힘드셨나 봅니다. 어저께 밤에, 그죠?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를 했으면 명문의 규정은 심판법이든 소송법이든 간에 우리 행정쟁송에서만 인정되는 효력, 그것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만 인정되는 효력 뭐 있습니까? 나머지 뭐 소송에서도 나머지 효력은 다른 데서 다 인정이 되고 우리한테만 인정되는 건 대세효. 행정법 관계에는 제3자요 행정회가 있기 때문에 대세효라는 게 인정되고, 또 우리는 지금 행위소송을 항고소송, 행정심판, 항고심판이죠. 행위소송, 행위심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속력이라는 효력이 필요하고, 이 두 친구가 우리만 갖고 있는 특이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 두 친구만 소송법과 심판법의 별도 규정이 효력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29조 30조에 있죠. 대세효, 기속력이 29조 1항 30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48조 49조에 있습니다. 48조 4항 그리고 49조 이렇게 29조 30조 48조 49조 이렇게 연결돼서 대세효하고 기속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것도 너무 또 섞었죠. 너무 나가십니다 지금, 그렇죠? 좀 적당하게 선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너무 나가시는데, 이거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문제 출제 의도가 판결의 효력하고 재결의 효력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너무 나가고 있다 이거죠. 재결의 효력, 뭐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판결의 효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불자판형 세속이죠. 불자판형 세속 이렇게 되죠. 불자가 뭐를 만들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금강경을 만들어서 금강경의 판형을 만들어서 세속을 교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판결의 효력인데, 이 불자판형 세속에서 불자판까지는 확정력이 되는 것이고 형세속은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불은 불가증력이고요. 14일 지나면 확정되겠죠. 형식적 확정력으로서 불가증력. 그 다음 자는 자방력, 변력 말하는 거죠. 선고법원도 스스로 그 판결의 내용을 취소나 변경할 수가 없다. 판은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형은 형성력,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힘이죠. 행위소송에서는 처분 효력을 변동시키는 힘이고, 세는 대세효, 제3자효를 말하는 것이고, 속은 기속력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심판이 나머지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건 없죠. 기판력. 이거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있다 이거죠. 소송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행정심판이죠.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소송제도를 본따서 심판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여서 똑같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기판력은 없죠.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에서 기판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래버리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판청구권 침해로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기판력 빼고 다 있다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자방력, 이게 불가변력이니까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속력, 기판력,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거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확정력,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위로 끌어들여 볼까? 밑으로 끌어들여 볼까? 확정력은
저 불가변력과 함께 존속력으로 포함시키면 불가쟁력을 해서 불가쟁력,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뭐 알기가 힘듭니다. 뭐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러려니 합시다.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그 중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기관이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행위, 확인이죠. 확인이니까 행정행위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공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결도 행정행위니까 공정력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답 찾는 데 있어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는 대세요, 기속력 4번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고요. 불가변력이라는 건 뭐 있는 거 맞고요. 이렇게 봐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존속력으로 봐도 있는 거고, 불가쟁력 이렇게 봐도 있는 거고, 이렇게 봐도 있는 거고, 존속력으로 봐도 있는 거고, 공정력, 행정행위가 있는 거고, 이런 건 없는 거고, 이거죠. 기판력은 없는 거고, 명문의 규정은 4번, 기속력만 있는 거고, 체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답 찾는 건 너무 쉬운데, 근데 예쁘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좀 예쁘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소송에는 우리 행정소송은 민사나 형사와 달리 우리 행정소송은 서비스 소송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객관적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1호 항고, 2호 당사자 소송, 3호 민중소송, 4호 기관소송 이렇게 있고요. 1, 2가 주관적 소송이죠.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고 3, 4가 객관적 소송이죠. 행정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구제가 주된 목적이냐 행정통제가 주된 목적이냐에 따라서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쪽에 있는 객관적 소송은 서비스 소송입니다. 서비스. 행정, 공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나 인정을 해주는 건데 언제만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여기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은 행위소송, 권리소송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 소송, 주관적 소송이고요. 여기서 취소송하고 부작위업 파인소송하고 무효등 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서 주관적 소송에 해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이 당사자 소송은 권리 소송에 해당을 하고 역시 주관적 소송이 맞고요. 1호, 2호죠.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에는 객관적 소송이죠. 객관적 소송에 해당을 한다. 그냥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푸시고요.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이면 그거는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항고 소송이라고 다 주관적 소송은 또 아니에요. 단체 소송에는 항고 소송 중에 객관적 소송, 민중 소송도 있습니다. 우선은 항고 소송이면 그냥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보면 여긴 딱 눈에 드러나니까 기관 소송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기관 소송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조차 기관입니다. 원고조차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기관 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19번 무효등 확인성 및 부작위 파인성 합쳐서 우리가 취소 외의 항고소송이라고 하죠. 취소 외의 항고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28조 행정소송법 28조에 사정 판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38조 1항에서 어디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는 뭐라고 했냐?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다. 사정 판결은 위치공이죠. 위치공. 첫 번째 위는요. 처분이 우선 위법해야 되고 만약에 처분이 적법하면 그냥 일반적인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다음 취는 무효 사유면 안 되고 그것이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이게 핵심이죠. 공공복리.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했을 때 이 처분 위법이라는 부분은 사정 판결이 예외적 기각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취소 사유라는 것은 사정 판결은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판결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공공복리라는 것은 사정 판결은 법원의 재량으로서 이익 형량을 통해서 행해지는 판결이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맨 위에 있는 위는 위법을 판단하는 거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밑에 공공복리는 판결 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이 사정 판결이죠. 사정 변경은 처분 이후에 발생하니까 판결 시를 기준으로 공공복리 상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간에 이거죠. 무효확인성의 목적물은 무효인 처분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사유라는 전제를 깔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공공복리를 유지하려면 그럼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원의 역할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라 행정부의 역할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효사유일 때는 위법사유를 시정하고 다시 처분을 해서 공공복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취소의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은 무효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파행성을 준용되지 않는다. 여기가 틀린 거죠. 부작위 파행성에는 2분의 1띵 들어가죠. 2분의 1띵.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제소기간은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작위 파행성은 아직까지 아무런 처분도 없으면 언제까지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맞겠지만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등장을 하고 나게 되면 그때부터 90일 안에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결이 없을 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재결이 있으면 부작위 파행성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보게 되면 뭐로 나와요? 정보공개법 20일과 같은 법정기간이 있으면,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하고 나서 20일 지난 후부터 90일 안에입니다. 그렇죠? 20일 지난 후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되니까 법정기간이 있으면 부작위 파행성은 재결이 없어도 제소기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면적으로다가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이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다가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첫 번째, 소송 중이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존재하죠. 존재하게 되면 처분이 없지 않습니까?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기 때문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처분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존재하게 되면, 즉 거부 처분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부 처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 부작위 파행성은 부작위의 위법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돼서 소송이 각하돼 버립니다. 소송이 있으면 처분시가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할 수가 없고, 처분시가 나와서 기준으로 할라 손 치면 소송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부작위 파행성에서는 처분시가 기준될 수 없고 판결시가 기준될 수밖에 없고, 부작위 파행성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해가지고요, 당사자의 신청 이게 1번이죠. 상당한 기간 이게 2번이고, 일정한 처분해야 될 법률상 의무 이건 응답 의무죠. 처분 의무 3번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여기까지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하면 4번이죠. 이게 바로 부작위의 성립 요건이죠. 1번과 4번은 부작위의 처분성을 인정시키고 2번과 3번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시킨다가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이게 부작위의 처분성, 그 다음 2번하고 3번 이게 부작위의 위법성을 성립을 시키게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했대요. 의사를 통지한 건 거부죠. 거부죠. 부작위라고 하려면 아무 짓도 하지 말아야죠. 무응답 상태여야 되는데 이건 안 하겠다는 거부를 한 것이죠. 명시적인 의사를.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의 일종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확인의 이익이나 보충성, 확인의 이익과 보충성 같은 말이고요.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봤던 게 2008년도 이전까지죠. 2008년도 이전까지의 통설과 판례 입장은 즉시 확정 이익설로서 행정소송법 35조에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는 법률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이익 말고 확인을 구할 이익 부분 안에 보충성, 확인의 이익이 포함이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무원한테 파면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에 불복하는 방법은 모두 있고 모두 있어요. 둘 다 가능하죠. 하나는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그게 무효라는 전제를 깔면, 그리고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청구입니다. 이유는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는 권리소송이라고 했죠. 원래대로 그냥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바로 권리소송 가도 되고, 그 다음 어쨌든 행정처분이 있으니까 행위소송, 항고소송 가도 되고 선택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항소송은 쌤쌤이에요. 쌤쌤이 뭐랑 똑같이 본다는 거야. 이거는 권리소송과 차이가 없다고. 행위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 제기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권리소송 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거 간 거는 자기 마음대로 간 거야. 무효확인소송 간 건 자기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권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 권리소송에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이 있고, 직접적 구제 방법으로서의 이행소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접적 구제 수단으로서 확인소송을 뭐하러 제기하느냐라는 이 권리소송의 법리가 이건 어디예요? 당사자 소송에는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 그렇죠? 원래 민사소송에 있었던 법리고, 이와 같이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되는데 간접적 구제수단으로서 확인소송 뭐하러 제기하냐라는 게 저 무효확인소송은 원래 권리소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되었던 겁니다. 되었던 건데,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서 외국의 입법례 이렇게 얘기했죠. 판례가. 독일은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요구하지 않고, 일본은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행정사건 소송법에 보충성 규정이 명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권리구제 폭을 확대시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충성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권리구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에서 판례 변경이 있었죠.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 그건 뭐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만약에 무효인 처분에 의해서 어떤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럴 때는 무효 확인 판결 나오면 확정되면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현재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보는 이상 단순한 확인소송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의 이행소송이 된 겁니다. 이행소송이 된 거니까 다른 이행소송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 거고 이제는 이행소송으로 본 거다. 마지막 문제, 피고 적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고소송의 경우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내부 임무라면 요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저거 한 번에 가기 전에 4번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누구냐 했을 때 아까 나왔죠. 39조 당사자 소송의 피고 행정소송법 39조에 보게 되면 저기 나온 대로 국가와 공공단체와 그 밖의 권리주체, 행정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권리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가 되는 거고, 행정주체 요 4명 이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처에 승계된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거 건보공단, 근복공단 이거 생각하시는 거죠. 건보공단, 근복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갑한테 부과를 했는데, 갑회사에 부과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모두 다 부과하기로 권한이 승계돼 버렸습니다. 권한이 승계가 돼 버렸다? 그러면 나한테 통지서 올 때, 보험료 부과 통지서 올 때는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근로복지공단의 이름으로 왔지. 근데 지금은 그 권한을, 고지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 건보공단이 갖고 있으면 피고는 누구다? 건보공단이다. 이거죠.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을 상대로 해야 된다. 행정소송법 13조 1항 단서입니다. 단서에 보게 되면 권한이 넘어가면, 승계되면 그때는 피승계청 기존의 상황이 아니라 승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13조 1항 단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위에 이제 위임청이 이렇게 있죠. 위임청이 있고 여기도 위임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작용법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청이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수임청한테 이렇게 권한을 위임을 하는데, 얘는 무슨 위임? 얘는 권한위임, 그리고 얘도 역시 수임청한테 넘기는데, 수임청한테 이거는 이제 내부위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요. 오른쪽 게 내부위임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권한위임, 이거는 외부위임이라고도 불러요. 외부위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권한위임이니까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부르진 않는데 이렇게 기억은 해도 돼요. 비권한위임. 권한이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권한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권한을 대신 행사할 뿐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얘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권한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사무수행의 권한이 상실되고 넘어가고 얘한테로 권한이 이렇게 넘어간 상태죠. 그 다음 얘는 원래 얘가 권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안 넘어가죠. 그대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하게 되면 누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왼쪽에 권한위임은 수임청이 해야 되는 거고, 수임청이 처분을 하게 되면 피고는 그냥 수임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피고, 정당한 권한자하고 그 다음에 피고 적격자, 외부적 명의자가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친구가 처분을 할 때죠. 이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렸을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정당한 권한자, 즉 정당한 피고와 피고 적격자, 즉 외부적 명의자가 분리돼 버렸잖아요. 이럴 때 피고는 누가 되는 겁니까?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수임청이 하면 당연히 수임청이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권한 없는 자인 위임청이 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는 피고 적격자는 어쨌든 외부적 명의자 위임청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도 얘가 처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당한 피고, 정당한 권한자도 위임청, 피고 적격자, 외부적 명의자도 위임청 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권한도 없는 얘가 처분을 해버렸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역시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 적격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로 하면 끝나죠. 항고송의 경우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 왼쪽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 친구가 처분을 했다는 말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아니라 얘가 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피고가 되는 것이죠. 항고송의 경우에 권한을 내부임, 오른쪽 내부임 들어갔고 위임청 명의로 처분을 하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그냥 지가 피고, 그 다음 내부임, 수임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와 관계없이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고, 정당한 권한의 유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건 주체의 적법 요건과 관련된 문제니까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